윤미향 의원 남편이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들 4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늘상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수세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지금 조국 장관도 따박따박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요. 변희재 4천만 원, 공병호 4천만 원, 황장수 4천만 원, 5천만 원, 고영신 4천만 원, 이종근 4천만 원, 양영태 4천만 원, 통큰 누나 TV 7천만 원, 총 합쳐가지고 4억 4천만 원. 가짜뉴스 지금 말도 안 되게 명예훼손한 거죠, 이거. 저는 그 푸른나무님 이 뉴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반갑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 말 잘못하면 항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겠구나는 조금 그 겁이 나고요.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그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유미양 씨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어떻든 간에 뭐 매스컴을 통해서든 아니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죄 판결이 난 것처럼 뭐 이분들 유튜브를 보지를 못했지만 유튜브 상에서 전파하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손해배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뭐 어떻든 간 다양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뭔가 이게 검증되지 않은 나름대로 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그게 이제 검증을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이런 공인들이 그냥 그런 거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뭐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카더라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무죄로 다 확정이 된 것인데 이것이 아닌 것처럼 뭐 죄를 받았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1심의 선고 내용만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1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삼심이니까. 상고심이 더 중요한 건데 1심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으면 이거는 무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 씌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저도 좀 재밌는 게 보통은 나 변희재 씨, 공병호 씨 4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통큰 누나 TV 운영자만 왜 7천만 원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게 횟수가 많은 것인지 더 아니면 악질적이었겠죠. 더 악질적으로 운영을 말을 하더라도 했는지. 악질적으로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또 그 유튜브 회원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여기서 그게 먼저 이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디서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제 날려서 자기들끼리 또 공유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거의 원천일 수도 예. 있는 것이고 뭐. 이게 지금 전용 TV 그 전에 이전에 6억 4천만 원 정도 했던 곳이 33곳 상대로 전용 TV, 조갑제닷컴 뭐 등등 언론사 다 해가지고 6억 4천만 원짜리 손해배상이 또 있었거든요. 누가 한 거죠? 김삼석, 김삼- 예. 윤미향 의원 남편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전쟁에서 팩트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소고발 당해서 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쪽이 너무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 수준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들끼리 주장하는 것도 저건 좀 너무 나갔다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그게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화가 돼요. 근데 저쪽 애들 가짜뉴스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상식적이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저거 말이 돼? 라고 그게 돼야 되는데 더 심하게 지를수록 슈퍼챗을 막 쏟아지니까 더 심하게 이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게 이러니까 유튜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유튜브는 가짜뉴스 원상처럼 보이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진짜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유튜브도 같이 계속 고소를 해야 된다. 왜냐면 어쨌든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제공자라면 이런 걸 걸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엄밀히 따지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새날에 오신 분들은 새날의 컨텐츠를 보시면 우리 성향의 방송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알고리즘에 추천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유튜브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천한다는 얘기는 자기들 스스로 거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소를 하든 고소에 실지더라도 이런 쪽 계속 고소가 들어가면 유튜브 쪽에서도 자정 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실은 이게 법률이나 제도가 이 환경 변화를 못 따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쪽 진영에서도 극단적인 발언을 해서 오히려 있죠. 그걸 희구하는 사람들의 그 약간 갈망을 채워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는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면 매사를 바라보는데 좀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 사고와 그 근거 있는 주장을 하는 그런 방송을 좀 추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업성과 지나치게 결탁돼 있어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슈퍼챗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과 결탁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TV들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유튜브들은 돈맛에 너무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너도나도 무슨 황금시장 개척하듯이 나서서 센 거 정말 가짜 뉴스가 아니면 안 팔리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양치기 소년 효과 저쪽 애들은 죽어도 말을 안 믿겠다 정도로 저는 더 망가질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가짜 뉴스가 피해자가 엄연히 만들어지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아마 변호사분들이 사실 이걸 생각 삼아가지고 가짜뉴스 고소 고발 전문 뭐 이런 카테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변호사 수임료 같은 거를 버는 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스포츠에서는 결국은 변호사한테 들어가게 되는. 저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악질이더라, 진짜. 그, 세모, 네모? 여기는 진짜 돌아가신 분을 행적 따라가면서 웃으면서 방송하는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이 그것 보고 혀를 내두르더만요. 최근에 그 개그맨 강성범 씨가, 세모, 네모? 그쪽에 공격을 받았어요. 도박했다고. 근데 강성범 씨가 이쪽 바운더리 안에서 진보 쪽의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 요걸 막 끌어다가 이제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진짜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관련되어 있는 그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집단 소속, 징벌적 손해배상 이걸 확대하는 법무부의 지금 법이 예고가 됐는데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왔던 집단 소송이 모든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까지 뭐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집단 소송도 필요하고 뭐 공산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소송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증권 관련해서만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익산 잠정마을 그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익산 시나 그걸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조정을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얘기하고 정리하고 위임장 받고 이 서류 정리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집단 소송 보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는 수고로움을 일단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어떻든 간에 뭐 그런 얘기들 웃으면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배째 뭐 그거 뭐 내가 뭐 이렇게 손해 끼쳐도 그거 배상을 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럴 텐데 사실은 어떻든 간에 징벌적 어떻든 간에 징벌적 벌을 주지 손해배상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냥 뻥튀기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게 좀 도입되면 나쁘진 살 사람도 좀 조심하고 피해보는 사람도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집단 소송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오면서 몇 개 그 유명한 소송 몇 개 있었는데 네. 그럼 그거가 원래 집단 소송이 아닌 거예요? 편의상 그냥 우리가 아니 집단 소송이라고 그건 뭐냐면은 네. 내가 소를 청구한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안 올려도 그냥 근데 다. 올리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 내가 이름이 올라 있지 않고 소에 내가 원고가 되지 않아도 보상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거는 반사회적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3배에서 5배까지 그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해주겠다.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최근에 정청래 의원도 이런 법안 비례
했던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막 몇천 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게 첫 발자국 때리는 정도라서 3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 토해내야 되는데 한 번 악의적 가짜뉴스를 했다가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면 그 언론사 망하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조심스럽게 하지. 이게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옛날에 정의신문일 때는 지면이 아까워가지고 뉴스를 함부로 많이 못 썼어. 온라인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기사는 얼마지 내면 낼수록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너무 쓰레기처럼 넘쳐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무부가 이런 건 정말 잘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이상직 의원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선거하면서 누구도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문제가 됐어도 선관위에서 조사가 안 와도 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당내에서 해라고 한다고 말하는데 기사가 그 문제됐던 것들이 이상직 경선 당시 이상직 후보와 경쟁한 상대 후보 측이 고발을 했다 그래갖고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악의적 기사가 아니었는데 기자가 헷갈려가지고 마치 이제 상대 후보가 고소를 했으니까 문제가 됐겠지 하고 이렇게 나가버려가지고 그 전화 받고 나서 이제 그 통신사니까 전화해가지고 경선 당시 상대 후보 측이라면 저를 특정하게 되니까 그거를 좀 빼주십시오 했더니 이게 빼주셨는데 그래서 뉴스가 하나 정말 잘못 나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라인상에서 다 받아쓰기를 해버리니까 막 몇 개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일반적인 좀만 실수만 해도 이러는데 만약에 가짜뉴스로 나가게 되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피해가 클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만 고소를 했다는 걸로 젊은 정치인이 깨끗하고 뭔가 참신하고 그냥 이렇게 구태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발을 했어. 이런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두려웠었는데 허위 팩트로 공격을 받으면 정말 이게 데미지가 맞습니다. 크겠구나 억울하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 장관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한이 맺힐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평생 정말 이렇게 깨끗한 학처럼 살아온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가장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렸어.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봐요. 언론개혁은 크게 보면 언론이 모든 것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인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언론에 안 나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 언론을 제어하는 것도 또 정치인의 역할인 거야.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건 다른 걸 떠나가지고 명확한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되 가짜뉴스는 안 된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무한으로 허용하되 가짜뉴스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엄벌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쟤네들은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결국에 그 말을 못하게 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네. 저는 아까 뉴스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 억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관련해서 저는 그 약간 사실관계가 조금 왜곡된 기사가 저녁 9시쯤 나왔는데 한 10시쯤 이제 지인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맞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11시 반쯤 해당 기자한테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때 전화를 바로 주셨더라고요.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7시까지 변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불과 한 20시간? 근데 이제 막 이거 왜 변경이 안 되지? 막 그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올렸는데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시간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저녁 9시쯤 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한 24시간인데도 그 24시간이 참 깝깝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기사 하나가 아니라 한 수천 건으로 24시간이라 24일, 240일 공격을 받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9시에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새벽 1시, 3시, 4시 이런 때 나 지금도 끔찍하다. 그 알림이 떠요. 새벽 3시에. 조국 장관 때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랬어.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나쁜 이슈가 생기면 포탈에 그렇게 도배가 되잖아요. 그럼 풀이 팍 죽어 있어. 우리 쪽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뉴스를 볼 때 두 가지는 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언론사가 내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세요. 그리고 같은 상황을 조금만 비틀면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데 이게 악의성 있냐 없냐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쪽 분들 중에. 그게 가짜인데
언론이 그렇게 말할 일이 있냐? 아니에요. 실제로 가짜뉴스는 조중동에서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일보에 나왔다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말했다는 굉장히 자기들 간에는 어마어마한 신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그런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화된, 활자화된 것은 무조건 팩트다라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원고를 쓰면 지울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항상 내가 자판을 눌러도 언제든지 딜리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근데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가 어떤 거짓 주장을 해요. 잘못된 주장을. 그러면 야,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야 신문에 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답답한 그쵸. 아주 나이 든 사람 꼰대 마인드의 전형이죠. 그 선거 나온 사람들도 사실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할 때 잘못하면 허위가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하는 게 딱 그런 거잖아요. 신문에 났어. 이거 봐. 신문 보고 하는 거야. 난 그래서 악의가 없어. 이런 거. 그런 시대가 지났죠, 이제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조중동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정치 집단.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문을 보면 정당 같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